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김관욱 계명대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요.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자고 강조를 했는데요. 관련된 목소리 먼저 듣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님을 비롯해 원내 지도부가 대의를 위하는 마음으로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만 대선을 앞두고 당이 하나 되어 단합하고 대여 투쟁에 매진해야 할 때인 만큼 정권 교체를 위해 거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더 이상 당의 내부 혼선으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선대위 해체라는 카드를 뽑아 들었는데 오늘도 분위기가 이렇게 심상치는 않습니다. 어제는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 선대위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구도가 간단치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컨대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임명직이거든요. 예. 언제든지 해촉해서 사실상 이 자리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윤 후보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당원과 지지자들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무 우선권이 뭐 후보에게 있다고는 하지만 대표를 사퇴를 하라고 하거나 뭐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예. 선대위가 아니면.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뭐 의사 결정의 어떤 정면 충돌, 일종의 치킨 게임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목소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사실은 선거 치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후보는 그런 권한은 있거든요. 지금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지 마라. 이런 선거의 긍정적인 역할, 우리의 어떤 지위를 따르지 않을 거면 예. 사실상 개입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얘기를 하자니 청년층의 어떤 반발 뭐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지금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국민도 김종인, 이준석의 하나의 패키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안 할 거면 선명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윤석열 후보에게 지금 해야 되는 일이지 모호하게 이렇게 계속 이끌려 가다가는 선거를 치르기가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그런 혼돈의 상태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오늘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오늘 오전에 권영세 사무총장 그리고 이철규 전략계부총장 임명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 났다가 다시 철회를 하고 윤석열 후보는 임명을 하고 왜 근본적으로 이유가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사실 권영세 총장 임명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취임하자마자 사실 권영세 사무총장 카드를 꺼내들고 영입하려고, 그러니까 자리에 이제 임명하려고 했는데 네. 고사했었거든요. 뭐 그렇다고 지금 그러면 윤석열 지금 그 사실상의 비상선대위 같은 개념에 여기 사무총장으로 이제 온다.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사실 그 사감 때문에 뭐 이 대표가 그것 때문에 얘기하지 않은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아마 이철규 전략계 부총장, 그러니까 바로 전임자가 그렇죠. 윤한홍 의원이죠. 근데 이제 이철규 의원이 이제 지역구가 강원도인데다가 권성동 의원과 가깝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윤핵관의 그러니까 또 다른 윤핵관은 공식 개선상 라인에서 사라졌지만 그러니까 윤핵관의 이른바 영향력에 접근하거나 혹은 거기에 이제 휘둘릴 수 있는 사람을 앉혀다 놓고 이른바 그때 장제원 의원을 표기했듯 정치 장교화 시킨 것 아니냐는 그런 어떤 아마 그 우려와 그런 어떤 좀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반대했다는 이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어찌됐건 그 지금 이 슬림한 선대위, 그다음에 후보 중심으로 단기 필마형 선대위로 가겠다고 후보가 이렇게 쇄신한 이상, 그다음에 어쨌든 윤핵관으로 지목됐던 인사들이 다 이 손으로 물러났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대표가 이렇게 반대 입장을 하고 마치 당무 우선권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대표가 후보가 그러니까 인사를 강행하는 듯한 이런 모습은 다시 2라운드에 확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후보가 그렇게 어렵사리 어저께 그 낮은 자세로 로우키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른바 슬림 선대위, 그다음에 내가 후보 중심에 서고 반성하겠다라는 메시지들을 희석시키거나 또는 사실은 그 효과를 반감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왜 이렇게까지 그 날선 반응들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확전을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냐. 이거는 지금 정권 교체 지수가 55%가 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결국 이 괴리감, 국민의힘과 정당 지지도와 후보가 지금 20% 이상 못 따라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과 어떤 그 국민들의 눈에 비치는 오만에 있다고 봤을 때 이 대표의 책임이 작지가 않아요. 더더군다나 이런 비상사태이면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심정으로 대표가 운영돼야 되는데 그런 점이 대단히 좀 아쉬워 보입니다. 예, 뭐 화해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죠. 윤석열 후보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제시했던 선거 캠페인 출근길 인사도 네. 나서면서 좀 화해 제스처를 취하긴 했지만 이준석 대표 냉랭하게 좀 반응을 했거든요. 네. 뭔가 두 사람이 화해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했는데 네. 타이밍이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사실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예요. 거기에 이제 보면 지하철역, 뭐 강북구 뭐 지하철역 인사, 그다음에 뭐 젠더 관련한 특위 설치 뭐 등등 이런 몇 가지가 있다고 뭐 플랫폼 노동자들을 일정에 소화해라. 근데 저는 사실 이것을 이제 연습 문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과연 이 세 가지가 그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윤석열 선대위 쇄신에 정말 키워드처럼 작용할 만한 그런 중차대하고 전략, 상위 전략에 대한 일인가요? 이거는 사실은 일정 기획팀에서 하거나 전략팀에서 이거는 그냥 단발성 이슈로 꺼내들어도 될 문제인데 이것을 마치 무슨 연습 문제, 비단 주머니에 쌓여진 연습, 저는 이런 표현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분명히 아침에 여의도역에서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 교감이 있었는지 그럼 강북구에 가서 지하철 인사를 하지 않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마음이 더 덜 찼는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윤석열 대표가 처음으로 대선 후보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인사를 저렇게 지하철역 앞에서 인사를 했다는 건 그건 대표가 좀 대승적으로 넓게 받아들이고 이것이 봉합의 신호이고 나도 한 발짝 물러서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는 식으로 기자들 앞에서 백브리핑하고 사라진다면 그럼 이런 현명한 정치가 그럼 과연 청년 정치인가 청년 대표가 보여줄 자세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명쾌하게 좀 책임 있게 해답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런 상황에서요. 국민의힘은 또 다른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오늘 오전 의총에서부터 있었고요. 오후로까지 지금 이 시간이 연기되면서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인데 굉장히 첨예하게 이 맞서고 있다라고 현장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말 되겠습니까? 그대로 이제 이준석 대표 사퇴 결의입니다. 그러니까 사퇴를 시킬 수는 없어요. 지금 탄핵의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요구를 전 의총에서 결의를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압박을 한다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윤 후보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화해는 원래가 없었던 겁니다. 정리를 그냥 칼로 이렇게 뭘 자르듯이 이렇게 해내버리는 것이 지금의 시점에서 사실은 마땅한 것인데 그거를 본인은 아닌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지금 뭐 사퇴를 결의하는 장면까지 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마 윤 후보 측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못 간다. 같이.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일정 부분 너무 지나치게 모든 부분을 이준석 대표에게 사실은 책임을 몰아넣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의 지지율 하락이라든가 당의 어떤 혼선에 사실 상당 부분의 책임은 윤 후보에게 있거든요. 본인의 어떤 본부장이라고 하는 가족과 본인의 어떤 의혹 문제, 그다음에 잦은 실언, 뭐 리더십의 어떤 부재,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에선 모든 책임이 다 이준석 대표처럼 대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지금 몰아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합리적인가? 국민들은 그렇게 동의 안 할 가능성도 매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퇴 결의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인데 이거 자체가 자당의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정당 역사상 보기 굉장히 어려운 이례적인 장면이다. 그리고 이게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점 계속 지적을 받을 수가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선대위 내용에 대한 책임을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지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다라고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발언을 인터뷰에서도 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사실 이제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가장 큰 거로 나와요. 50%가 넘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책임도 한 절반 있는 걸로 이렇게 25% 있는 걸로 나왔는데 저는 이제 이 지점에서 이제 그런 거죠. 대선이 62일 남았는데 예.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잘잘못을 서로가
더 어디까지 짚고 넘어가야 하냐. 저는 적당히 봉합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이것이 저는 문제의 갈등이 그 윤핵관에 있었다면 이제 윤핵관은 어쨌든 개선상에서 사라졌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남은 것은 후보와 이제 대표 간 담판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확정 없이 우리가 이제 정권 교체라는 공통의 목표를 해서 나아가자 이렇게 그냥 이제 합의하면 될 문제 같은데 서로 왜 거기까지 못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갈등이 가서 만일 선거에 진다면은 이준석 대표 책임론도 있겠지만 가장 큰 피해자와 그 손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윤석열 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지지자들의 지금 여러 가지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뭐 이준석 대표가 책임이 더 크니까 빨리 대표 자리에서 내려와라 뭐 등등의 얘기가 많은 걸로 아는데 지금 적전 분열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적전 분열이 오히려 그 나중에 양강 구도에서 밀리는 것보다도 지금 이렇게 마치 국민들 눈에는 그 내홍을 넘어서 사실은 이게 스스로 선거들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이런 해석까지 나올 정도의 지금 이런 갈등이라면은 이건 사실 공당으로서의 자격도 없을 뿐더러 제1야당이라는 수권 정당이라는 뭡니까? 권력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정당 아니겠어요? 대한정당이라는 건 뭡니까? 이 정권을 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수권과 대안의 정당을 보이지 못한다면 저는 정권 교체라는 이 그릇을 담아낼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마지막 남은 길이 있다면 후보와 대표 간 담판을 통해서 그 비공개 담판이든 뭐든 통해 가지고 지금 이 활로를 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내가 왜 5월 달에 청년 정치에 기치를 걸고 당대표가 됐는지 그 본질적인 그 본원적인 질문에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는 윤핵관이 사라졌다는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핵관이 사실상 승리했다. 그래서 주도권을 윤핵관이 가져갔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뭐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낙마시키는 그 과정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의 입지는 사실상 최소화돼 버린 상황인 것이고 선거에서 영향력도 생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논란의 전체의 사실 핵심은 김종인 위원장에게 정권을 준다고 해서 모셔왔지만 사실 정권을 전혀 주지 않았거든요. 모르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그것이 후보 중심, 후보에 가까운 윤핵관 중심 이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선대위를 슬림하자 뭐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 슬림화는 됐는데 김종인은 사라지는 이 장면. 그러면 이게 뭐냐? 결과적으로는 저는 주도권에 즉 권력의 싸움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패배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뭐 또 마찬가지지만 사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 이후에도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선거 이후가 되면 사실 다 자기 갈 길로 갑니다. 하지만 측근들은 계속해서 윤 후보와 같이 할 공산이 있고 그것이 미래의 어떤 윤석열 후보의 정치를 담보할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들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선택지였던. 그러니까 짧게 저도 이제 반론이라기보다는 이제 또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은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과연 책임이 없느냐. 물론 뭐 김종인 위원장이 그 선대위 내부에서 패싱을 당했다는 얘기 일부 보도가 있는데 어쨌든 전권을 쥐고 회의를 다 주재했어요. 뭐 패싱 논란이 있을 수 있었으나 저는 그럼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했다고 보는 겁니다. 했어야 했다고 보는 겁니다. 조수진 그 공보단장 갈등이 났을 때 조수진 공보단장은 당의 최고위원이지만 공보단장이었잖아요. 최고위원은 당의 선출직이니까 그건 대표의 권한으로 손을 못 댄다 하더라도 공보단장직 정도는 총괄선대위원장이 그러니까 해임을 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듯한 시도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 강 건너 불구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과연 책무를 다했는가? 여기에 대한 이 갈등에 대한 정말 책임 소재는 없는가? 이런 점들을 그 김종인 위원장도 한번 곱씹어 봐야 된다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다시 한번 지금 상황을 정리해드리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이준석 대표의 탄핵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는 의원총회에 아직 참석을 하지 않고 당 대표실에 있는 상황인데 참석을 해서 공개적으로 본인의 발언을 하고 토론을 하겠다면 그런 환경이 된다면 나가겠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공개로 참석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예 토론의 접점 자체가 찾아지지 않은 상황,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이런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 후보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윤석열 후보는 홀로서기를 선언을 했고 그리고 중도층 그리고 2030 젊은층을 끌어안겠다는
본인의 의지도 밝혔고 그것이 그 많은 과제들 중에서 굉장히 또 핵심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갈 길이 정말 먼데 지금 상황도 부담스럽고요. 윤석열 후보 속내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홀로서기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주요 정치인들은 원래 그렇게 혼자 외롭게 사실 스스로가 결정하면서 정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비정상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3인 체제다 해가지고 사실상 저쪽에는 이재명 후보 1명이고 우리는 목소리가 3명이다. 뭐 그때 그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을 땐 그걸 힘으로 비춰졌지만 이게 갈등 관계로 접어들면서 굉장히 사실은 오히려 더 어려움을 주는 그런 체제가 돼버렸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전략이고 선거를 치르는 어떤 행보를 이어가는 그런 것들인데 이거를 혼자 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장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 저도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의 어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후보를 굉장히 아마추어라고 인식을 해요. 정치를 모른다. 우리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은 이긴다. 뭐 이런 식의 태도인데 윤 후보 같은 경우는 태생적으로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구술을 했다, 그다음에 검찰에 있었다, 다 거의 보스 역할을 했었거든. 자기 사단을 이끌고 자기가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반대로 지시를 받는 상황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시를 받건 안 받건 이제는 혼자 모든 것을 이제 겪고 또 뚫고 나가야 되는 장면이 있는데 지금 2명의 어떤 주요 조력자들이 빠져나가면서 2030 중도층 상당히 흔들릴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이제 끌어모으느냐. 네. 그리고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빠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뭐 이런 등등의 부분에서 사실상 어떻게 전략이 마련될 수 있을까라는 깊은 회의가 있죠. 예, 윤석열 후보 새로운 선대위 재편을 2030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사실상 그 선언에는 이준석 대표가 힘을 보태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관계도 이렇게 좀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4대 지표가 있습니다. 4대 지표가 일단 기본적으로 2030 청년층, 그다음에 중도 표심, 그다음에 자영업자, 그다음에 이제 서울 민심이거든요. 저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뚜렷이 보이는데 윤석열 후보의 고민 지점이 이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과연 어떤 반등의 모멘텀으로 이것을 다시 치고 올라가느냐, 그 동력을 어디 가져올 것인가. 근데 이제 단기 필마형 이 선대위가 사실 정당의 힘을 얻지 않고 제1야당이 선거를 치른다? 사실 잘못된 발상일 수 있으나 극약 처방에 가까운 건데 저는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 예상하냐면은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 정치 신인이 이까지 오면서 정치 동력을 에너지를 얻었던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핍박받고 본인이 이제 코너에 몰렸을 때 그것을 자기 자력의 힘으로 돌파했고 자기가 어떤 말하자면은 그 돌파력 그다음에 그 위기 상황들을 대중이 공감하고 동의함으로써 정치적인 에너지를 얻었는데 다시 한번 지금 그걸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래서 여기서 반등의 모멘텀이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4가지 4대 지표 중도, 청년, 서울, 자영업자 이런 쪽으로 쭉 확장세를 나갈 수 있으나 그래서 저는 이번 쇄신안에 대해서 이번 주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다음 주에 이번 주 오늘이나 내일 정도 돌아가는 여론조사에서 얼마만큼 윤석열 선대위, 슬림 선대위, 단기 필마형 선대위에 대해서 대중이 공감하고 동의하고 또 보수 유권자층들이 다시 한번 얼마나 집결하느냐. 그 문제가 저는 윤석열 후보가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단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이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커온 과정은 사실상 누구의 상대가 있어서 그걸 저항하거나 뭐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반사체적인 어떤 효과로서 사실상 이렇게 정치권까지 유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과정과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의 상황은 발광체로서 스스로가 비전을 제시하고 설득을 하고 정책을 제시함으로 해서 사실상 국민의 어떤 지지를 이끌어내는 누가 상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국민과 상대를 해야 되는 이런 장면인데 이런 경험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가 뭐 이준석 대표가 필요했던 거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혼자 다 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 제일 필요한 건 비전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 그거를 윤 후보가 자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오전에 윤석열 후보 의원총회에서 큰 쇄신해야 된다라는 얘기 이후에 관련된 이 상황에 대한 언급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다음 스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이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무엇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전에 이제 이 기자회견 할 때 제일 먼저 나왔던 것 중에 제 인상으로는 TV 토론 얘기를 했어요. 네. 토론도 이제 3번으로는 부족하다. 지금까지는 3번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그걸 늘려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 대장동 사안만이라도 뭐 TV 토론으로 범위로 해서 한다 그러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 사안 말고 다른 것까지 해서 이제 TV 토론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TV 토론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잠재적인 어떤 비전 제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해내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건 이런 거다라고 밝힌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스스로가 무게중심이 돼서 이 선거를 치러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 실성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TV 토론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일단 지금 어쨌든 이 팬데믹 상황에서의 오프라인 선거 운동이 안 되고 주로 온라인 상에서 선거 운동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저희는 이제 어떤 스마트폰을 통한 그런 것들이 이제 보급률이 많기 때문에 예. 저는 미디어 점유율이 얼마큼 높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 그 토론의 장으로 나가서 윤석열 후보의 장점과 자기의 어떤 정책들을 홍보해낸다 그러면은 그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과연 터닝 포인트가 되겠느냐. 저는 어쨌든 이 국민의 힘이라는 그 거대 당을 이끌어가고 이것을 정치라는 것이 결정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봉합했냐 이 과정 자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저는 여기에서 어찌됐건 이 당의 그 내용을 좀 봉합하는 리더십을 보이는 것도 더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그 비전과 철학을 보이는 TV 토론도 말할 것도 없겠지만 예. 일단 이 과정에서의 어떤 결속력을 다시 보여주는 것도 윤 후보가 어떤 차별화될 수 있는 자기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윤 후보가 한 발 더 좀 빼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저는 이 문제를 이준석 대표와 함께 풀지 않으면은 저는 이것은 남은 60일 동안 선거 캠페인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겁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뭔가 더 풀고 상황을 다시 뒤바꾸기 위한 그런 가능성 그런 것들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감정선을 더 이상 안 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만일 이렇게 가다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표가 극적인 화해를 통해서 정말 봉합이 된다면 저는 오히려 거기서 반등의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남아 있는데 정치는 상상력의 예. 그런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도 한 발짝 양보하고 누군가 대승적으로 내 걸 내놓으면서 그런 식으로 화해를 한다 그러면은 다시 보수 지지층뿐만 아니라 청년이라든가 이렇게 떠나갔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선을 넘지 않는 것들, 더 이상 경계를 넘어서 더 감정선을 자극해가지고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이런 모습들은 그건 정치의 영역에서 당연히 자제되어야죠. 결국은 지금 굉장히 소위 속된 말로 성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다독이고 그렇죠. 하나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밖에 없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네요. 윤 후보의 리더십뿐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보들 TV 토론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등에 불인지 윤핵관의 만시지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나마 어제 회견에서 건질만한 것은 토론 의사를 밝힌 것 하나입니다. 이제라도 토론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토론을 피해서 도망다닌다면 그것을 이해하는 언론과 국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이재명 후보는 홀로 정책 토론에 나섭니다. 네, 네. TV 토론에 대한 얘기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네, 그간 후보가 좀 토론을 피한다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윤석열 후보, TV 토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지금 법정 토론 3회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꿨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면 변수에서 상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토론이. 대선 민심에 얼마나 영향을 주리라고 보시는지요? 그 이제 토론을 기피한다는 것 자체는
수세적인 입장을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공세와 수세의 어떤 그런 장면 속에서 토론이라는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되는 이런 선에서 기피하는 행태가 나온다 그러면 예. 사실은 자신 있게 선거를 치러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선대위 전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론을 나가서 후보의 뭐 부동산 정책은 뭐고 남북 정책은 뭐고 이게 쭉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시민들에게도 우리는 이런 정책을 갖고 나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자꾸 기피하게 되면 우리가 가진 정책이 뭐지? 스스로가 굉장히 회의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토론회에 나가겠다는 거는 전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이제 두 후보의 어떤 정책적 차별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누가 더 개선되는 어떤 공약을 내세우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화두가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의 어떤 네거티브 그 주도의 어떤 선거가 좀 더 파지티브한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저는 긍정적인 어떤 선거 국면으로 정상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 대목에서 이 얘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법정 토론 3회 이상 더 하겠다라고 어제 밝히면서 이 토론 얘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네. 상황인데 왜 윤석열 후보는 갑자기 불과 얼마 전까지 토론의 상대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다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또 한 가지는 윤석열 후보는 토론에 약할 것이다라는 기존의 선입견을 본인이 이번 토론을 통해서 또 바꿔줄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물론 출구 전략적 측면에서 토론 수용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지금 굉장히 선대위로 인한 내부 갈등 때문에 출구 전략으로서 하나 전략적 차원에서 열어놨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국민의힘 이런 그 경선 기간 동안 16번의 토론이 있었고 양자 토론도 많았잖아요. 예. 거기서 윤석열 후보가 사실 못할 거라는 대중의 어떤 사실 기대를 좀 깨고 상당히 선방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것도 또한 긍정적 요소를 작용했어요.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대승적 수용을 한 건 뭘까? 최근에 뭐 제가 이름을 얘기해도 되겠죠. 3프로 TV 뭐 예. 유튜브 채널인데 경제 예, 예. 채널 아닙니까? 이게 조회수가 지금 4당 후보로 합하면 1000만회가 넘어요. 자 그러면 그만큼 저는 국민들이 그 각각의 후보들에 대한 얘기들, 이거는 경제 정책에 국한된 채널이었지만 그만큼 관심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얼마만큼 민생과 자기 삶에 대해서 5년간 책임질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했는가를 반증한 사례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그런 예금을 보면서 내가 여기에서 더 이상 한 발 물려들어가는 많이 물론 뭐 프레이밍 자체가 또 토론을 피한 후보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겠구나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시기적으로 또한 60여일 남은 상황에서 지금 당의 내용과 맞물리니까 이것으로 좀 출구 전략 찾은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뭐 김 교수님이 지적하셨지만 이것이 결국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권이 지향해야 할 네거티브를 넘어서 그다음에 담론 중심의 선거, 그다음에 자기의 우월과 강점을 드러내는 선거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60여일 동안 토론하면요 굉장히 많은 시간 토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굉장히 더 긍정적인 요소로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교롭게 이 상대 후보의 이 어려움 속에서 본인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오히려 도드라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탈모 공약으로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가 오늘은 또 부동산 관련 범죄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정책 행보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좀 이재명 후보를 돕는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굉장히 천천히 자신의 어떤 공약을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가면서 국민들과 가까이 가는 그런 선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토론회를 TV 토론을 혼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토론에 갑자기 이제 긍정적으로 바뀐 태도가 이렇게 사실은 언론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후보들의 어떤 토론, 후보들의 공약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리는 프로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 혼자서 그 무대를 전부 다 차지하게 되면 사실 홍보 효과는 독점이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TV 토론에 적극적으로 자세를 이제 전환시킨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재명 후보처럼 내용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뭐 탈모와 관련된 것들을 지금 뭐 건강보험으로 이제 넣겠다. 그것에 대한 어떤 논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건강보험의 재정이라든가 재원이 이것을 충분히 이제 받쳐줄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기획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고충의 문제를 탄상 위에 올려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지금 이 후보가 만들어주고 있다는 데 있어서는 국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국민들의 고충이 있고 힘듦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자체 테이블 위에 와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반가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효과적인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저희가 대선이 2달여 정도 이제 앞둔 시점에서 매일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씩 가져오고 있는데 오늘 한국갤럽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네, 예. 관련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준비를 했는데 저기 이슈폴 예, 이슈폴에서 통해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워낙 요즘 또 다른 1, 2 후보의 그동안에 좀 가려 있다가 약진하는 모습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수치상으로도 드러나고 있는데 이미 두 자릿수는 뭐 확보했다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안철수 효과는 이번 대선에 또 어떤 변수로 혹은 상수로 작용하게 될 것인지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난주죠. TK하고 PK를 내려가서 일주일 동안 상주하고 그다음에 올라와서 서울 청년층들에 대한 소구력을 가진 행사들을 계속 해내고 더군다나 이제 이번이 사상 최대 비호감 대선이라고 그랬는데 네. 안철수 후보는 뭐 가족 리스크도 없고 도덕성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4차 산업이라든가 방역 대통령에 대한 어떤 대중적인 그 호응도가 있는 상황에서 저는 사실 이게 눈덩이 효과를 얘기하고 싶어요. 처음에 안철수 후보가 3, 4% 지지율일 때는 이 동력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10%라고 일단 동그란 눈덩이가 만들어져서 굴러가면 이 가속도가 붙거든요. 그럼 정말 이렇게 눈사람이 커질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타이밍 과연 15%를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대안 후보로 만일 선다 그러면은 지금 추세를 놓고 보면은 윤석열 후보에 빠진 지지층을 흡수하는 형국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중도까지 다시 한번 확장성이 있다 하면은 저는 그거는 상당히 영향력이 크고 그다음에 그러면 어떤 3강 구도가 형성이 되면 그다음엔 뭐 당연히 이제 야권에서는 공멸하니까 단일화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건 예. 양쪽에서 누구도 먼저 꺼내지 않겠지만 아마 언론이라든가 보수 유권자층에서 꺼낼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15%의 지지율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낼 수 있느냐. 저는 그 시점이 어디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정치 지형과 정치 이슈, 그다음에 대선을 가는 지향점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시점을 저는 굉장히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의 눈에 띄는 상승세. 우리가 이제 지난 대선을 보면 예. 한창 언젠가는 제가 정확한 시점 모르겠는데 거의 문재인 후보를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역전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우리가 결과를 보면 3등입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의 후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이제 지금 국민의당의 어떤 후보로서 나와가지고 지금의 지지율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에게 정권 교체 열망이 사실상 담보받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 분들의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면 머무르고 있는 거 일종의 이제 저수지 형태입니다. 매우 취약한 지지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고 사실상 이 선택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자신 있어 하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최근에 굉장히 어깨가 펴지고 당당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 분들의 지지가 진짜 공고해진 지지인가요? 공고한 지지는 한 5%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상 지금 최근에 이제 부풀려진 지지가 본인의 어떤 지지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자신의 표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정책 행보라든가 왜 날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설득력 있게 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변동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김관욱 계명대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